안녕하십니까. 아침 햇살 시간입니다. 미중 대결 두 번째 특징 주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미중 대결을 지난주부터 해서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난주는 양상을 다뤘고 이번 주엔 특징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배경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이걸 알면 사실 이후 전망도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특징 몇 가지 좀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인 대결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대결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전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충돌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치 영역에서도 뭐 지금 아예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직접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체제 대결로 넘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뭐 지금 틱톡을 뭐 인수를 하네 못하네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완전히 싸우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는 남중국해에서 지금 뭐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외교적으로는 지금 뭐 총용사관을 양국이 지금 하나씩 폐쇄를 했죠. 이건 뭐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지금 인적 교류 자체를 막 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중국도 뭐 미국인 기자에 대한 뭐 비자 제한 뭐 이런 거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전면적인 지금 교류가 끊기고 대결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특징이라고 꼽았냐면, 원래 이제 예전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대결하는 일은 흔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쟁으로 가는 거는 완전 최대 극단으로 가는 거고, 전쟁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이 대결을 하는 과정을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어느 한 영역에서 충돌이 벌어지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계속 일반적인 그냥 국가 간의 관계, 그러니까 교류 협력하는 관계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사적으로 좀 충돌하더라도 경제, 무역은 계속해요. 뭐 무역을 막 무역 전쟁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문화 교류는 계속하고 있고 이런 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출구를 열어놓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다 충돌을 해버리면 이게 결국 남는 거는 전쟁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을 해야겠구나라고 결정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전 영역에서 충돌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일정 부분은 그냥 열어놓는다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상당히 좀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과거 중국 사례를 한번 봅시다. 2001년 4월 1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이난 섬이라고 중국의 남쪽에 이제 그 섬이 하나 있습니다. 꽤 큰 섬이에요. 이 섬에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는데, 이때가 이제 2001년이면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19년 전 일이고,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이래로 최대 군사 충돌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미군 정찰기 EP-3 이라는 이제 정찰기가 있습니다. 이 정찰기가 하이난 섬에 이제 영공을 침범을 했다. 중국은 이제 영공 침범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침범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이난 섬에 있던 이제 중국 전투기 2대가 이제 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이 대치를 한 거죠. 대치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 주장이 서로 다른데, 결국은 중국 전투기와 미국 이 정찰기가 충돌을 해가지고 중국 전투기가 정찰기가 훨씬 크거든요. 이게 정찰기 안에 이제 전자장비들 잔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투기는 완전히 추락해서 조종사 사망하고 뭐 바다에 그냥 추락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정찰기도 이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비상 착륙을 합니다. 하이난 섬에 비상 착륙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비상 착륙한 정찰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 억류를 하겠죠. 그래서 그 승무원들 다 체포하고 비행기도 다 이제 뜯어가지고 분해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정보를 얼마나 캐갔는가 이런 거 다 이제 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막 구축함을 보내가지고 너네 우리 비행기와 승무원 내놔라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긴장이 고조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영사관을 폐쇄한다거나 아니면 무역 거래를 중단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군사적으로 위기가 고조됐을 뿐이지 다른 영역에서는 그냥 계속 정상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그 승무원들은 11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비행기는 분해된 상태에서 3개월 후에 이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 사과를 해요. 중국인 조종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근데 사과라고 해야 되나? 쏘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쏘리라는 표현이 미안하다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유감이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인 조종사가 사망한 거에 대해서 유감이고, 우리 정찰기가 너네 섬에 착륙한 거에 대해서도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공을 침범했다라는 건 아마 끝까지 인정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도 그 정도 사과했으면 됐다라고 하고 그냥 돌려보낸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 상태를 놓고 봐도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군사적으로 대치한다거나 뭐 외교 관계를 끊는다거나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경제 영역에서 대치하는 거지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뭐 친밀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이제 걸 놓고 봐도 어떤 국가와 국가 사이의 대립이라는 게 전 영역에서 모두 충돌하는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경우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미중 관계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막 충돌을 하고 있고 이걸 놓고 보면 실제 이제 타협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닌가. 뭔가 타협할 생각이 있다면 일정 영역에서는 서로 이렇게 자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서로 자제하려고 하지 않고 이 얘기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이라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미국이 먼저 공격하면 중국이 반격한다는 겁니다. 전반적인 지금 충돌 양상을 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니까 중국이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미국이 홍콩 관련해서 중국인 11명을 제재하니까 중국도 홍콩 관련해서 미국인 11명을 제재하고 미국이 중국 관영 매체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하니까 중국도 중국 내에 있는 미국인들의 기자증을 회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죠. 미국이 이제 중국 언론인 비자를 90일로 제한하니까 중국도 미국 언론인 비자를 연장하는 걸 이제 제한을 하고 있고 폼페이오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시진핑이 직접 나서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난은 용납 못하겠다 뭐 경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양상이 미국이 먼저 시비를 걸면 중국이 똑같이 반격을 합니다. 미국이 한 만큼 동일 수준에서 반격을 하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전 영역에서 이런 게 이제 가고 있는데, 자,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공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 현상에서 알 수가 있어요. 뭔가 계속해서 중국을 괴롭히는 게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거고, 물론 이제 혹자는 이걸 미국 대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슈를 만들어야 되겠고,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뭔가에 돌려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관심이 가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으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요, 대선을 4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미국의 모든 행위는 다 대선을 위한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대선을 하는데 대선 시즌이라는 게 거의 1년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의 4분의 1은 그냥 대선 시즌인 거예요, 그냥. 그러면 미국이 하는 행동들은 거의 대부분 저 대선 때문에 저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이제 일면적으로 보는 거다. 미국은 실제로 대선과 무관하게 중국을 지금 계속 공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어디 언론에서도 보니까 대선 끝나고 난 뒤라고 해서 미국 중국 관계가 다시 회복되겠냐. 절대 그럴 일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권 교체가 돼도 바이든이 집권을 해도 지금의 미국 중국의 대치 상황은 더 악화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동일 수준으로 지금 미국에게 반격을 하고 있는데 반격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격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미국이 뭔가 때려도 중국이 적절히 반격하거나 그냥 침묵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맞고 버티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때리면 때린 만큼 나도 똑같이 때려. 뭐 이런 지금 모습을 중국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대결의 강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격하게 이 대결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경제 영역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그 무역 전쟁이었잖아요. 관세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올리면 중국도 관세 이렇게 올리고, 그럼 미국이 이렇게 올리면 중국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협상을 해가지고 야 일단 자제하자 라고 해서 지금 낮춰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요. 1차 휴전 상태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끝난 거냐? 끝난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하웨이에 대해서 중국의 하웨이 업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막 고조되다가 그게 약간 일단락 되는 분위기에서 다시 틱톡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틱톡은 지금 이제 한참 진행 중인 사안이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틱톡만 문제가 아니고 중국산 SNS 앱 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냐? 미국은 중국산 모든 걸 다 이제 차단하고 수입을 안 하겠다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의문점이 들 정도로 상황이 막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사적 긴장, 군사 대치 상황에서도 보면은 그동안에는 미국이 그 항행의 자유라는 작전명이 있어요. 중국의 인공섬이 있는 그 중국 남중국해에 있는 인공섬 그 해역으로 막 들어갑니다. 한번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막 반발을 하죠. 그 상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이제 뭐랑 같냐면은 미국은 여기를 계속 지나다니면서 여기는 공해다, 중국 해역이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입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쌓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도 기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봐라, 우리가 여기 일상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았냐. 여긴 공해다, 역사적으로 공해인 거다. 이런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의를 합니다. 계속 항의를 한 이유는 우리는 한 번도 여기를 공해로 인정한 적이 없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입증 자료를 축적하는 거예요. 양국이 모두 그걸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냥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이 상황은 충돌은 아니잖아요. 충돌까지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냥 쓱 지나가는 거고 중국은 말로 그냥 항의하는 거고, 이게 다란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에서 7월 달에 그 괌에서 중국 인공섬에 대한 점령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송기를 타고 공수부대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섬을 점령하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잘하면 이제 중국 인공섬을 실제 점령하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건 전쟁이잖아요, 사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중국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함께 SLBM 발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너네 만약에 항공모함이나 군함 가지고 우리 해역 들어오면 쏴 맞춰버릴 거야. 뭐 이런 이제 위협을 하는 거죠. 특히 SLBM 발사는 아마 이게 이제 쥐랑3를 발사를 했을 거예요. 사정거리가 10,0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국 근해에서 쏴도 미국까지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흔히 이제 그 군사 영역에서는 전략 무기 가운데는 이제 궁극의 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무기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뭐 위력이 강하다 이런 것보다는 중요한 게, 위력은 사실 뭐 전략 무기 3종 세트 있잖아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이제 핵 폭격기, 전략 폭격기, 다 수소폭탄 탑재하면 다 위력은 똑같아요. 위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 SLBM이 다른 것과 다른 가장 결정적 차이는 언제 어디서 발사하는지 전혀 징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잠수함이 바다 밑에 있다가 필요할 때 그냥 쭉 뭐 다 올라올 필요도 없어요. 일정 수심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미사일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미국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 어디서 쏠지를 전혀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미사일 쏠 징후를, 포착을 미리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SLBM이 가장 이제 궁극의 무기라고 하는데, 중국이 SLBM 개발을 하고 시험 발사를 몇 차례 했지만 이런 이제 시험 발사가 아닌 훈련 과정에서 발사한 건 처음이라 그래요. 그만큼 이제 어떤 이런 위력적인 무기를 훈련에 직접 동원을 해 가면서까지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대만과 관련해서 대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대만하고 전쟁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대만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미국이
대만에서 전쟁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되겠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서 국가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정한 발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만 공군기가 몇 년, 31년 만인가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까지 날아가서 미국 공항에 착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에 방문을 해가지고 또 고위급 회담을 하고 대만 총통을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미 해군 정찰기 아까 그 논란 하이난섬 사건의 그 주인공이죠. EP3 이게 대만으로 갔어요. 대만으로 가다가 갑자기 신호가 꺼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나타나요. 신호가 켜져가지고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루 동안 못 있겠어요? 당연히 대만에 착륙했겠죠. 대만에 착륙해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 아침에 이륙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미국이 약간 대놓고 하지는 않고 은근슬쩍 중국에게 위협을 하는 거죠. 야, 우리 이제 대만에 우리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상황이야. 라는 거를 이제 언지를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대만 만약에 이게 확인이 되면 이 미 해군 정찰기가 대만 공항에 착륙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공항을 직접 공격하겠다라고 경고를 할 정도로 매우 이제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최정점에 있는 건 사실 정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정치 영역에서는 체제 대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맞서서 이 공산당에 대한 공격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딱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체제 대결로 간 거고 이 자본주의 국가 대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체제 대결 양상인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외나무 다리에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밀려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만약에 이 대결에서 미국이 밀리면 사회주의가 이겼다, 자본주의가 무릎 꿇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대결에서 중국이 밀려나면 자본주의가 이겼고 중국은 제2의 이제 소련이 되는 거죠. 소련처럼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아주 확고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쥐랑 3을 발사했는데 뭐 이건 아까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궁극의 무기를 발사할 정도로 우리 이제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이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어떤 공산당 무슨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완전한 내수 체계를 구축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제가 이제 최고로 이제 이 격렬하게 맞붙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이제 급성장한 건 뭡니까? 세계의 공장, 세계의 제조업을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두가 중국산 제품 쓰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너도 나도 쓴단 말이에요. 가장 저렴하고 품질은 이제 뭐 그 가성비라 그러죠. 가성비로 놓고 보면 중국 제품이 좋단 말이에요. 중국 제품 뭐 엉터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싸니까 싼 값을 하는 거죠. 비싸면 당연히 중국에도 비싼 물건 좋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경제 봉쇄를 쫙 해버리는 거잖아요. 중국 너네 물건 팔지 마.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이제 경제가 무너지겠죠.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그동안 제조업으로. 그래서 내수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수출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자립 경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 미국하고 완전히 경제가 단절되는 전 세계와 전 세계 자본주의 시장과 경제가 단절되는 상황까지도 내다보고 거기에도 대비하겠다라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일종의 체제 대결의 양상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중국이 2, 3년 전만 해도 중국이 감히 이렇게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미국 당국자들도 매우 당황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 이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중국이란 나라는 뭐 기업 제재를 하면 기업이 물러서고 뭐 군사적으로 압박하면 군사적으로 물러서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면 밀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최근 2, 3년 사이에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그러니까 한 1, 2년 사이에 이제 바뀐 거죠. 중국이 밀어도 안 밀리는 거예요. 오히려
미국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막 반작용으로 밀어버리니까. 뭐지? 근데 중국 나름대로 어떤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다. 과거와는 다르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제 안정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래서 미국이 강도 높은 공격을 해왔을 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불안정해서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되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일정 정도 시진핑 들어와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시진핑 체제가 상당히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을 딱 뭡니까 확고하게 이제 단결을 시키고 이 중심으로 해서 국가 운영을 하고 군사적으로도 광구 체계로 있었던 걸 다 단일 체제로 이제 중앙 집중 체제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어떤 압박에 동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여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도 이제 자신감이 붙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막 경제적으로 경제 봉쇄를 하고 경제 보복을 하면 중국에게 치명타가 돼가지고 막 휘청거릴 상황이 이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국무원 산하의 발전연구센터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최근에 어떤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뭔 내용이냐면 2032년께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세계 경제 점유율이 2019년 16.2%인데 2025년에는 18.1%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같은 기간에 미국은 24.1%에서 21.9%로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올라가는데 미국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2025년에 거의 이제 이렇게 다가가고 있고 2032년에는 이제 엇갈리겠다는 교체한다는 거죠. 그래서 2032년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은 미국이 중국을 봉쇄할 거다 이거예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거다. 그래도 중국의 발전은 막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우리 성장이 무서워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의 자세한 근거까지는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어요. 뭐 나름의 뭔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경제 발전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기술 발전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이 첨단 기술이 미국을 과연 따라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2020년 올해 6월 24일에 발표한 그 보고서가 있어요. 첨단 기술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 경쟁 분석이라는 이제 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의 기술 혁신 생산성 지수, 이 지수는 그냥 이 연구원 자체로 그 조사하는 어떤 기준으로 보여져요. 이 공식적으로 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지수는 아닌 것 같고 기술 혁신 생산성 지수라는 거를 이제 자체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엇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까지도 따라잡을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본이 이제 미국에 비해서 첨단 기술이 더 발전한 상황으로 이렇게 좀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술 자체라기보다는 기술 혁신 생산성 지수니까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발전시키느냐의 속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상당히 이제 빠르게 속도가 나가고 있다. 중국이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놓고 보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국보다 중국이 첨단 기술력에서도 더 앞서고 전반 경제 규모에서도 앞서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완전히 이제 중국에게 따돌림 당한다. 뭐 이걸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이런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중국이 나서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겁니다. 뭐 군사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도 놓고 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베이더우라고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칠성. 우리 말로 하면은 베이도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GPS를 대체하는 건데 미국의 GPS 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차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 키는 거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뭐 자기 위치 찾기에서 뭐 길 찾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내 위치를 어떻게 얘가 알지? 내비게이션 스마트폰이 내 위치를 어떻게 알지? 인공위성에서부터 신호를 받는 거예요. 그 인공위성이 바로 GPS 위성입니다. 미국이 띄운 위성이에요. 전 세계에 20몇 개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 신호를 가지고 내 위치를 찾는 건데 이 신호가
일반인들이야 뭐 길찾기 할 때나 쓰겠지만 군사용으로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이제 뭐 전투기가 어디로 날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 위치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사일을 어느 위치로 날아가게 하는지 뭐 이런 미사일 특히 이제 미사일이 중요합니다.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관성 유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찾아가는데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관성 유도를 하면 가면 갈수록 점점 오차가 커져요. 그래서 GPS를 이용해서 이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교정을 해줍니다. 계속 오차를 바로 잡아주고 또 가다가 또 오차 바로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략 무기에서 특히 GPS의 의존도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GPS는 미국이 민간용으로 그냥 허용해주는 주파수인 거고.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GPS는 정밀도가 훨씬 높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미국의 GPS 군사용 정밀도가 30cm라고 그래요. 허용 오차가 30cm. 이게 물론 이제 군사용은 미국만 쓸 수 있겠죠. 미국하고 아마 나토에도 허용을 해주고 있을 거예요. 미국이. 뭐 이 정도만 허용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맞서서 글로나스라는 자체 이 위성 항법 이 장치 체계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보면은 위성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GPS하고 글로나스 신호를 다 받아 쓰고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민간에서야 막 자유롭게 쓰고 있는데 군사용으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군사용 주파수는. 근데 어쨌든 러시아는 독자적으로 했고 중국도 독자적으로 개발을 이제 하려고 하겠죠. 안 그러면 미국에게 이제 전략 무기 정밀도에서 막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두칠성 체계를 완성을 했는데 중국에서 주장하는 거는 정밀도가 이제 10cm다. 그래서 미국보다 정밀도가 3배로 높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략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보다 3배로 더 정확하게 미국을 맞출 수가 있다. 중국이. 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미국을 앞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에서부터 중국이 미국과 이런 이제 전면적인 대결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특징들을 종합했을 때 이걸 어떻게 지금의 대치 국면을 어떤 성격으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대치 국면은 신냉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냉전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미국과 소련이 과거에 냉전을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표하면서 체제 대결을 했고 각각의 진영으로 전 세계를 재편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있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있고 양 진영에 속하지 않는 제3세계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를 재편을 해가지고 충돌을 한 거잖아요. 대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지금 유사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고 중국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근데 여기는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사회주의에서 이제 자본주의화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과 함께 반미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나라들을 봐도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진영과 반제국주의 진영, 그러니까 미국 진영과 반미 진영, 친미 진영, 반미 진영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제국주의 진영과 반제국주의 진영의 어떤 대결로 체제 대결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 아닌가 이런 이제 신냉전이다.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중심으로 소련을 포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반소 전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중 정선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선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그래서 과거 아시아태평양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이제 바꾸면서 인도를 포섭하는데 매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도, 일본, 호주, 미국 이렇게 4개국을 묶어가지고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었나요?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키겠다. 그래서 7개국으로 된 나토를 아시아판 나토인 거죠. 이걸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 나토를 만든 이유도 뭡니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동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뭐 이런 이제 구상을 밝히는 것처럼 실제 미소 냉전 체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냉전의 성격으로 좀 규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신냉전으로 딱 맞춰지진 않는다. 나타나는 모양새가 신냉전과 비슷하다는 거지 실제 성격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전쟁 전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분이 그 이용욱 고려대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최근에 어떤 좌담회에서 이렇게 한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재의 미중 관계는 신냉전이라기보다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있는 전간기, 그러니까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있는 중간 기간에 유사하다 오히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아무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현 미중 간의 극단적인 강대강 대결이 당시 국제질서와 유사하다. 그래서 뭐냐면은 1차 세계대전 끝났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텀이 있어요. 이 사이에 지금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점점 고조되다가 결국은 2차 세계대전처럼 열전으로 번질 수가 있다. 이게 냉전이 아니다. 열전으로 가는 전조 현상이다. 지금이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그때 당시에 세계대전이 터질 거라 예상 못했지만 그런 것처럼 설마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하겠어? 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지만 아닐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종합해보면 둘 다 저는 의의가 있다. 상당히 지금 현 상황을 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둘을 좀 섞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차 세계대전 전야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은 사실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쟁탈전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더 식민지를 많이 차지하느냐 쟁탈전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 뭡니까?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과 이제 대결하면서 누가 식민지를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 뭐 이런 싸움을 한 거고, 이쪽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서로 이제 식민지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이제 대결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서로 싸움이 아니고 제국주의 대 반제국주의 진영의 싸움인 거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성격성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신냉전 구도는 이제 신냉전 구도로 가고 있는 건데 이 아래에서 그냥 냉전 체제로 이렇게 서로 이 견제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열전으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열전이 세계대전급으로 가겠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전면적인 핵전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국지전으로 갈까? 그것도 아닐 거라고 봐요. 상당한 규모의 열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한적인 열전 혹은 대리전. 그러니까 중국도 미국도 아닌 제3지대에서 하는 대리전 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가능성 이제 가장 높은 지역이 대만이라고 봅니다. 근데 꼭 대만이 아니더라도 뭐 남중국해서 하면은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까지도 이제 번져지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에서 대리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엉뚱하지만 뭐 남미나 중동 같은 데서 대리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